여러분 오늘 또 네. 옆에 있는 좋아요 보이시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만개꽃을 곧 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바꿔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어제부터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다 보니까 다들 겉으로는 그래요. 검찰의 이 정치적 기소와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됐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돌아서서 다들 웃고 있어요. 속으로 웃고 있어요. 야, 이제 시간표 보자. 언제쯤 내려갈까? 이걸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장외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석이 하나도 없는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요. 이 사람은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삼총삼김입니다. 이 삼총삼김이라고 하는 것은 세 명의 총리. 그다음에 세 명의 김씨. 이 사람들로 뭔가 민주당의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즉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 세 명의 총리와 김두관, 김동연, 김경수 삼김이 뭔가 이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김동연과 그다음에 이제 이 김경수가 지난달에 독일에서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김경수는 내년 2월 내에 들어오는 걸로 됐습니다. 그렇죠. 미국까지 갔다 온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 삼총삼김 지금은 이 목소리가 결코 크진 않는데 근데 좀 보니까요. 12월 1일 날 초월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초일회 초일회. 그러니까 매달 1일 날 이제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명계들의 모임인데 김부겸 전 총리를 불러서 강의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김부겸 총리가 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타이밍이 아주 묘하죠. 음. 공교로운 시점에 저런 특강을 잡았는데 특강에 초청을 한 쪽이나 네. 특강을 수락을 한 쪽이나 당연히 그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주목이 되는데 만약에 민주당의 어떤 그 이재명 대표와의 단절 네. 그리고 변화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다면 국민의힘도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늘 지금 상황에서 일관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치와 단죄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히 필요해요. 법원이 겁박에 굴하지 않고 올바른 판결을 선고하는 것 환영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자동적으로 높아지진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특히 민생을 챙기고 계속 국민 눈높이와 끊임없이 맞추려는 시도를 해야 돼요. 그걸 게을리하는 순간 언제 민주당이 자기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손절하고 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반성과 참회를 하는 듯한 신용을 하는 쇼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서 다른 간판을 세웠을 때 그것과 대적을 하려면은 지금부터 반드시 변화하고 쇄신하는 길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저는 네.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원님 이게 예. 보면 지난 총선 때 이재명이 어떤 면에서 보면 패착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실은 친문계, 비명계들 전부 다 잘라내고 그렇죠. 있어요. 몰살시켰어요. 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자기 일극 체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그 누구도 당내에서 지금 이 저 플랜 B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속으로는 전부 다 그러고 있거든요. 네. 우리 지원도 정치 오래 하셨지만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런 거 하면 겉으로는 이재명을 지켜내자, 이재명을 지켜내자. 근데 누가 지켜낼까? 지켜낼 걸? 지켜내나? 그러다가 지켜내지 못할 걸? 네. 점점 구호가 바뀌어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되고요. 이제 그 친명들, 배지들 중에 자기들끼리 그래도 좀 친한 친소관계, 좀 친한 사람들끼리는 몰래 이제 전화를 해요. 네. 야, 아무래도 안 되겠지. 야, 우리 뭐 이제 좀 살 국민이 좀 말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들이 그냥 물밑에서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네. 그럼 뻔할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비디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스와트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와트 분석이라는 게 강점, 약점, 뭐 위기 요인, 기회 요인 뭐 이런 건데 근데 저 일극이라는 게 일극 체제라는 게 강점 어떻게 보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당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일색화된 그 이재명 일극 체제가 엄청난 약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볼 때도 기존의 강점이 약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 이거는 끝입니다. 지금 이 민주당이 지금 그 초입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네. 그 초입 단계에 들어선 거고 그런데 아까 우리 송 변호사도 아주 중요한 얘기했지만 이럴 때 국민의힘이 잘해야 돼요. 표정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 결과는 저희 국민의힘이 자력으로 노력해서 쟁취한 결과가 아니잖아요. 네네. 괜히 그 숟가락 얹으려고 하고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아까 1시간 전에 메시지를 냈지만 우리는 반사 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하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도 그런 겁니다. 지금 정말 낮은 자세로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뭐 자기들이 뭐 잘해갖고 뭐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이제 뭐 또 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요. 저는 이 한동훈 대표가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항상 이런 시점의 타이밍에 보면 반대자 입장에서는 언론에 나와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판결이 내렸으면 자기를 막 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막 기자회견하고 뭐 네.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반대 뉴스를 확 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저께부터 한동훈 대표 얼굴이 안 보여요. 제가 기자들한테 우리 네. 송 대변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엄청난 문의를 받았어요. 아,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저기 브리핑을 했는데 기자들 앞에 서서 왜 한동훈 대표는 페북 메시지만 내고 왜 그 기자들 앞에 와서 본인 육성으로 왜 한마디 안 하느냐. 그게 다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잘해야 돼요. 막 이걸 우리가 자력으로 쟁취한 결과 아닙니다. 예. 우리가 뭐 광팔듯이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비춰주는 순간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상대방의 어떤 면에서 불행과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반대편에서 물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범부들은 잘 이용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아픔들을 막 나가서 있는데 사실 우리가 표정은 못 감추잖아요. 가서 이 좋은 표정은 못 감추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근데 저는 한 대표가 딱 보면 이 사람이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는데 이런 판단을 할 줄 아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얼굴을 보인다는 거 그리고 막 기자들 앞에 나타난다는 게 자칫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너 반사이익 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비판 또 이재명 대표 측의 어떤 이 판결에 대해서 가슴 아픈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의 어떤 면에서 보면 뭐 한 3분의 절반 가까이는 또 가슴 아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앞으로 우리한테 함께 해야 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괜히 정말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미운 감정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체 오늘도 안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거 정치 좀 할 줄 아네? 라는 느낌들이 들었어요. 제가 이건 한 대표께 직접 들었는데요. 네, 그랬어요? 그 검사 시절에도 본인이 사람 잡아놓고 좋아하지 말자는 신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많은 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자력으로 이걸 이뤄낸 것처럼 손뼉치고 잔치하고 이러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 이 기회에 이제 국민을 등지고 국민으로부터 고립되는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건전한 야당으로 거듭나야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그 몫의 개혁과 민생까지 결국에는 집권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잘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아마 연말쯤 되면 김부겸, 이낙연, 정세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아마 대학교 강연, 뭐 포럼 강연 이런 그렇죠. 것들을 많이 잡을 겁니다. 그렇죠. 한번 찍어 보십시오. 네. 하면서 이 검찰을 좀 비판하고 법원을 조금 비판할 거예요. 네. 근데 그런 활동들이 잦아질 겁니다. 그런 활동들이 아마 앞다퉈서 할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음에 저 알죠? 다음에 저 있어요. 나는 아마 활동들을 꾸준히 할 겁니다. 그럼요. 이게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그럼요. 그러면 주명 야 이런 이 사람들한 활동하는 그렇죠. 의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예. 야 어디 줄 서야 되지? 왜냐? 이재명 대표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줄 서는 데는 달인이에요. 정청래 불과 얼마 전에 정동영 계보였잖아요. 그렇죠. 김민석 얼마 전까지 뭐 동교동계였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옆에 와서 거의 뭐 이재명을 떠받드는데 그날 판결 내리는 날 정청래가 늦었대요. 차 막혀서. 맞아요. 네. 그러다가 뒤늦게 판결을 보고 어. 차를 돌려서 여의도로 갔다 그럽니다. 정청래는 완전히 찍혔어요 이제 이번에. 예. 그리고 지금 뭐 선거법 그 재판의 속도를 보면 내년 상반기에 끝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표가요. 그 시간적 여유가 이재명은 내년 상반기에 이제 공직선거법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면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직, 당대표직 다 상실합니다. 네. 예, 다 상실해요. 그때 이재명은 자기가 물론하지만 수렴 참정을 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택도 없죠. 대리인을 내세워서 수렴 참정을 하려고 그럴 텐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이재명 뭐 사당 아니냐? 수렴 참정을 하려고 하는 이재명과 그거를 저지하려는 이 충돌이 있을 겁니다. 야, 그럼 박찬대가 나오나요? 네? 박찬대를 수렴 청정할 나 거예요? 더 이상 코는 파지 않겠다 하는 그 공약을 내걸고 나올 수도 있죠. 저 코 안 팠습니다. 네. 그럴까 합니다. 이게 참 이게 딜레마일 겁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 의원들 지금 오늘 제가 알기로 3, 3, 5 이제 아마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교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 귀에도 들리는데 이들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겉으로는 말을 못하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자 이대로 우리가 시간을 버릴 수는 없다.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선 2년 5개월,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렇지만 2년 정도의 대선 후보가 만들어진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왜냐하면 대선 후보라는 거는 저 정말 시골의 할머니들까지 다 아는 사람이 대선 후보예요. 근데 2년 동안 한다는 게 근데 문제는 이재명이 길을 비켜줘야 되는데 앞에서 길 막고 있으면 안 돼, 가지 마 그러면서 막고 있으면 뒤에서 누가 빵빵거려도 차가 빵빵거려도 똥차가 막고 있으면 네. 못 가잖아요.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말 딜레마인 것 같아요. 아마 25일 선거 결과를 보고 나면요. 네. 민주당 의원들도 내심에서는 2심, 3심 빨리 결과 나와서 네. 빨리 확정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청래 의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우리가 정치에서 어떤 그 장면을 볼 때 그 장면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장면에 뭐가 없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 중앙지법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70명 도열해 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170명 중에 100명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요. 100명이 안 온 것도 유심히 네. 보고 그래서 70명이 도열해 있는 것도 사실 초현실적인 장면인데 거기 응당 있었어야 될 것 같은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정청래 의원이었어요. 음. 법사위원장이 사실 누구 때문에 된 겁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안 나타났길래 이상하다 내가 못 봤나 하면서 그 영상을 계속 봤거든요. 없더라고요. 근데 페이스북에 본인이 올리기를 뭐 차를 몰고 법원으로 오다가 비보를 듣고 차를 돌립니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 평소에 정청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거기 안 올 뿐입니까? 네. 그래서 안 온 건지 못 온 건지 매우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이게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제 이재명이 당대표직 국회의원직 날라가고 수렴 청정 시도할 텐데 네. 근데 그 다음에 5월인가에 뭐가 있죠?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선거 있죠. 서울시장 노리는 사람, 경기도지사 노리는 네. 사람, 뭐 노리는 사람 많아요. 음. 그럼 그 공천권을 과연 누가 행사할 것인가? 아, 그게 그러네. 그걸 보고 이제 이게 합종 연행이 새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삼총삼김 전병헌 전 의원이 삼총삼김 그 말은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네. 삼총삼김 말은 좋은데 그들 내에 구심점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굉장히 그 구심력의 급속도로 약화되면서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점이 약점으로 바뀌면서 구심력이 급속히 상실이 되면서 원심력이 엄청 작용하겠죠. 근데 삼총삼김이 나름의 새로운 질서를 그 공동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본인들도 플레이를 하면 괜찮은데 이해관계가 다 제각각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쪽이 아무리 망가져도 30% 정도는 절대 안 움직입니다. 예. 30% 정도는 아마 끝까지 이제 결사적인 할 겁니다. 그러나 한 10% 이상 정도는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흔들리는데 그분들은 사실 윤석열 정부에 실망하고 또 보수에 실망한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10%를 우리 편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뭐죠?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저 복잡한 집단 이재명 저 하는 집단 저거 말고 그래도 내가 이 정당을 이 진영을 지지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저 지지가 그래도 좀 자랑스러울 때 그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10%를 어떻게 하든지 내년 한 해 동안 끌어당기는 저는 활동을 해야 된다. 자, 그거는 첫 번째로는 윤 대통령께서 바뀌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윤 대통령의 야 이재명 갔으니까 나 그냥 계속 갈래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변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재명이 저렇게 망가진 이상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변화를 수용을 하고 움직여 나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함께 손을 잡고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특히 경제와 안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이런 믿음을 국민들에게 전해준다고 그러면 저는 이 10% 바로 우리 진영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이 정말 절호의 찬스인 게요. 과거의 정치 지형은요. 보수에게 유리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저쪽 좌파 쪽 사람들이 많이 썼습니다. 언론 환경도 뭐 조중동을 중심으로 어떻게 돼 있고 인구 구조 자체도 인구 분포 자체도 경상도 사람들이 호남 사람보다 뭐 여유 있게 많고 뭐 등등 이렇게 하면서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근데 지금의 정치 지형은요. 거꾸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 거꾸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앞으로 짧게는 6개월 내년까지요. 다시금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정치를 해서 과거의 그 보수 쪽으로 좀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재편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 어떤 행보가 필요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고민하면 답이 나옵니다. 저희 어벤져 전략회의가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뭐 한동훈 대표가 며칠 전에 이 경제 문제와 관련된 심각한 상황에 대한 입장을 올렸지만 이 경제와 안보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당내의 경제 전문통, 안보 전문통 이런 분들을 각각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정말 시시각각으로 바뀔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저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역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다라는 믿음을 줄 것이고 그 믿음에 따라서 저는 지지도도 확 올라갈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경제 안보 이 문제에 대한 집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생을 살리고 결국에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더 파고들어야 외연 확장이 되고 지지층 복원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좀 우리 대통령께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대통령님께서 야당과 손을 잡고 가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야당이 그 손을 잡겠습니까? 야당한테 가서 무릎 꿇으라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야당에게 지금 상황에서 손을 내밀면요, 민주당에서는 그 손을 잡아주는 척하다가 손을 이렇게 뒤로 뺍니다. 확 당겨버려요. 그러면 중심을 잃고 빠뜨려버려요. 넘어지게 되겠죠. 지금 대통령께서 사실은 여당의 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여당의 수장인 한동훈 대표의 손을 잡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제, 안보, 민생 이런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해 나갈 때 국민들도 마음이 풀리고 다시 지지층이 복원되고 외연이 확장될 것이다. 그 말씀을 좀 간곡하게 제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 좀 짚고 가야 되는데 감독님 제가 그 단체방에 그 캡처 사진 올려놓은 거 한겨레 성한영 기자의 요거죠. 여기 저건데 조금 또 이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캡처는 이대로는 식물정부 윤 대통령 홍준표 조언 수용해야 뭐 이런 타이틀로 좀 바뀌었어요. 또 근데 이거를 좌파 신문의 이 정치부의 왕 기자인 성한영 기자가 윤 대통령이 홍준표의 조언을 수용해야 된다. 마치 홍준표 대변인 같은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냐? 임기 단축 개헌을 계속해서 자기 지론처럼 주장해 왔던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다 이제 물 건너가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지금 꺼내든 게 홍준표의 조언을 수용해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과 이 큰 정치를 하라.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국 내각 같은 것도 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논리인데 왜 좌파 신문에 그 대표적인 정치부 기자가 저런 주장을 했을까요? 제가 설명 더 안 해도 아시겠죠? 제가 홍 시장과는 꽤 오랫동안 취재도 해왔고 정계 입문 이부터 했습니다만은
홍준표 말 들어서 잘된 분 제가 못 봤습니다. 그걸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좋아요가 10,000개꽃을 피웠습니다. 이틀 연속 이렇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